안녕하십니까. 에듀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3년도 1회차 3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증기난방에서 응축수의 환수 방법에 따른 분류 중 증기의 순환과 응축수의 배출이 빠르며 발열량도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대규모 난방에 많이 채택하는 방식은 해가지고 자,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일단 증기난방의 응축수 환수 방식인데 증기의 순환과 응축수의 배출이 빠르고요. 그리고 방열량 조절도 광범위해. 그러면 어때? 효율이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증기난방 방식의 환수 방식은 제가 외우실 때는 중, 진, 기 이렇게 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력 환수 방식, 그 다음 진공 환수 방식, 기계 환수 방식입니다. 자, 이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게 뭐예요? 진공 환수 방식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 증기난방에서 응축수의 환수 방법에 따른 분류 중 증기의 순환과 응축수의 배출이 빠르며 방열량도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어 대규모 난방에 많이 채택하는 방식은 가장 좋은 것은이죠. 그래서 진공 환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1번의 답은 1번 진공환수식 증기난방. 자, 그다음 32번 문제. 증기, 물, 기름 배관 등에 사용되며 관내의 이물질, 찌꺼기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답은 2번 스트레이너죠. 다른 말로는 여과기, 그래서 이물질 제거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32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33번 문제. 보일러의 휴지 보전 시에 질소가스 봉입 보존법을 사용할 경우 질소가스의 압력을 몇 메가파스칼 정도로 보존하는가 해가지고 자, 질소가스 봉입 압력 이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파스칼로 하게 되면 0.06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고 킬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하나 뒤로 가니까 0.6kg per 제곱센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소가스 봉입 압력 아주 중요하다.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33번의 답은 메가파스칼이라고 했기 때문에 0.06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문제.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수명계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했죠. 자, 그래서 요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86페이지에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우측에 해설 잘 나와 있으니까 해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 2번 한번 보시면은 소용량 및 소형 관류 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유리 수명계를 부착한다 라고 돼 있는데 소용량 및 소형 관류 보일러에는 1개 이상의 유리 수명계를 부착해도 됩니다. 왜? 소용량이고 소형 관류 보일러니까.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5번. 보일러 저수위 사고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저수위 사고라는 건 뭐예요? 보일러 동체 내부의 수위가 감소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감소하다 보면은 물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이 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밀폐되는 보일러 내부를 과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저수위 사고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1번부터 한번 보면은 1번 보일러 이음부에서의 누설. 그렇죠. 어딘가 누설이 발생하게 되면 수위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 저수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1번은 맞는 거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수명계 수위의 오판. 그렇죠. 이 수명계 수위의 오판이란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수명계가 고장난 거예요. 뭐 막혀가지고 수명계가 지금 제대로 수위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운전자가 요 수명계만 가지고 수위를 감시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저수위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까딱하면 고수위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명계 수위 오판 같은 경우는 저수위 고수위 사고의 원인 2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저수위 사고의 원인 맞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급수장치가 증발 능력에 비해 과소하다. 자, 이 경우는 뭐냐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보일러 내부에 요 수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증발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증발 능력이 뭐보다 급수 능력보다 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급수를 하는 것보다 증발하는 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 수위가 서서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증발하면서
외부로 출력되는 이 증기의 양을 급수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이 증발 능력에 비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점차적으로 수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수위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1번, 2번, 3번 모두 뭐예요? 저수위 사고의 원인이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건 4번이겠죠. 연료 공급 노즐의 막힘. 그래서 이 저수위 사고는 뭐야? 결과적으로 급수와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연료 공급 노즐의 막힘? 연료랑은 어때요? 전혀 관계가 없겠죠. 자, 그래서 35번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입니다. 자, 다음 36번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부식 형태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이 36번 같은 경우는 교재 179에서 181페이지 한 번씩들만 보고 오시면은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 보일러의 부식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 내부 부식과 외부 부식으로 나뉘죠. 이렇게 적으니까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내부 부식은 점식 수소치와 뭐 가성치와 알카리 부식 그리고 뭐 구식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외부 부식은 두 가지,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36번 문제에 보시면 4번에 라미네이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라미네이션이라는 거는 부식의 종류가 아니고요.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손상입니다. 손상 종류 중 하나예요. 자, 그러므로 부식 형태가 아닌 것은 4번 라미네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1, 2, 3번의 점식 수소치와 알카리 부식 같은 경우는 모두 내부 부식에 속합니다. 여기 내부 부식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36번에 틀린 것은 4번 라미네이션. 요 녀석은 손상이다. 자, 다음 37번 문제. 온수 난방을 하는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은 몇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인가? 그래서 제가 표준 방열량 이거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방열량, 이 표준 방열량은 온수일 경우와 증기일 경우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온수일 경우는 450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되는 거고 증기일 경우에는 650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된다. 그래서 이 표준 방열량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단위 면적당 1시간당 발생되는 열량을 표준으로 정해놓은 방열량이다. 자, 그러므로 37번에 온수 난방을 하는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은 온수라고 했기 때문에 450kcal per 미터 자승 아워가 되겠네요. 그래서 3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38번 증기 난방과 비교하여 온수 난방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난방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자, 증기 난방하고 그리고 온수 난방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 증기 난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증기를 발생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고온, 고압, 보일러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온수 난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증기 난방에 비해서 이 증기 난방이랑 비교할 경우에는 어때? 얘보다는 어쨌든 간에 저온, 저압, 보일러일 거란 말이에요. 왜? 아무리 고온수라도 증기보다는 온도가 높을 수 없죠. 온수니까, 물인 상태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라고 했죠. 1번 다시 읽어보면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뭐가? 이 온수 난방이. 왜 그러냐? 온수 난방이 증기 난방보다 저온 저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취급이 용이해요. 그래서 취급이 용이하다 보니까 발열량 조절이 쉬운 겁니다. 근데 얘랑 비교할 때 증기 난방은 어때? 고온, 고압이다 보니까 얘는 취급이 어려워. 왜? 화상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고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취급에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온수 난방에 비해서 증기 난방은 취급이 어려우므로 발열량 조절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 특징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예열 시간이 짧고 가열 후에 냉각 시간도 짧다라고 돼 있는데 틀린 거는 이 녀석이죠. 왜? 온수 난방이란 건 어때? 증기 난방에 비해서 비열, C가 크단 말이에요. 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가 큰 거야? 열 용량이 커지죠. 열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어때요?
가열할 때도 서서히 가열되고 그리고 보일러를 껐을 때 식는 것도 서서히 식습니다. 그런데 증기난방은 요 온수에 비해서 물에 비해서 비열이 낮다 보니까 연료량이 작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가열되고 순간적으로 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온수난방은 예열 시간이 어때? 짧은 게 아니고 길어요. 예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연료량이 크니까. 그리고 가열 후에 냉각 시간도 어때? 긴 거지. 미열이 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 4번은 맞는데 한번 읽어보면 방열기의 화상이나 공기 중의 먼지 등이 늘어붙어 생기는 나쁜 냄새가 적어 실내 쾌적도가 높다. 그래서 요 녀석이 온수난방이 증기보다는 온도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미연분이 가벼운 먼지들이 땅바닥에 고여있는 먼지들이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대류작용이 여기서 막 떠오르잖아. 근데 이 증기난방에 비해 온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현상이 적죠. 그러니까 쾌감도가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온수난방보다 쾌감도가 더 좋은 건 뭐야? 복사난방.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증기난방과 비교한 거니까 3번도 맞고, 그 다음 4번에 동일 방열량에 대하여 방열 면적이 커야 하고 광경도 굵어야 하기 때문에 설비비가 많이 드는 편이다. 그래서 요 4번 지문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얘가 고온고압 보일러니까 쌤 이게 비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 용량일 경우 증기난방 어때? 고압 보일러다 보니까 배관의 직경이 작아져요. 압력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직경이 자연스레 작아져. 근데 이 온수난방은 어때? 저압 보일러다 보니까 이 전열 효율이 안 좋겠죠. 안 좋고 그리고 저압에 버틸 수 있으니까 직경을 크게 해가지고 전열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수난방의 배관 직경이 크다 보니까 증기난방에 비해서 장치의 직경도 커지겠지. 그러니까 동일 용량일 경우에는 초기 설치비는 온수난방이 더 비쌉니다. 자, 알아두세요. 그래서 4번도 맞는 거다. 자, 그러므로 38번에 틀린 것은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39번 부식억제제의 구비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틀린 것은 1번이겠죠. 스케일의 생성을 촉진할 것 돼 있는데 부식억제제로 부식을 억제함으로써 스케일의 생성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그 나머지 뭐 2, 3, 4번 맞는 건데 한 번씩 같이 읽어보면 2번에 정지나 유동 시에도 부식 억제 효과가 클 것. 그렇죠. 부식 억제제니까 당연한 소리고.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방식 피막이 두꺼우며 열 전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방식 피막이란 게 뭐냐면 금속의 부식을 막는 얇은 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 피막이란 거는 피막성 아민이란 게 있어요. 피막성 아민. 그래서 뭐 피막성 아민, 휘발성 아민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 방식 피막을 얘기하니까 요 피막성 아민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요런 배관이 있다라고 칩시다. 요게 뭐 관 또는 동체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관이라고 합시다. 수관이에요, 수관. 이때 요 피막성 아민을 도포하잖아요. 그럼 관 내부에 요런 얇은 막이 생겨요. 이렇게 얇은 막이 생기고 그러면 이 관 안에는 뭐가 지나댕겨? 급수가 지나다닌단 말이야. 급수. 물이잖아. 그래서 이 급수와 배관이 그 닿으면 어떻게 돼요? 부식이 되는 거죠. 왜? 관은 철이잖아. 철. 스틸이란 말이야. 그래서 스틸과 급수가 닿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식을 요런 피막으로, 그죠? 요런 피막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도포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흡착 피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철과 급수가 닿지 않게끔 요런 피막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 피막의 두께가, 요 두께가 어때? 두꺼울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꺼우며 열 전도에 지장이 없을 것. 두꺼우면 좋지만 열이 전도되는 데는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요 말인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소리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이종금속과의 접촉 부식 및 이종금속에 대한 부식 촉진 작용이 없을 것. 그래서 요 4번도 당연한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39번에 틀린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 보온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온재와 보온재의 틈새는 되도록 적게 한다. 그렇죠. 틈이 많을수록 어때? 보온 효율은 떨어지거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겹친 부의 이음새는 동일선상을 피해서 부착한다. 그렇죠. 이왕이면 겹치지 않게 해라 이 소리죠. 그래서 1, 2번 다 맞는 거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테이프 감기는 물, 먼지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위에서 아래쪽으로 향하여 감아 내리는 것이 좋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틀렸어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면 안 되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감아야지 물이나 뭐 먼지 이런 것들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요 평면도 상에서 그리긴 좀 힘든데 어떻게 뭐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보기에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향해서 감아 내리잖아요. 그럼 이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감아 내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감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감기고, 이렇게 돌아와서 또 이런 식으로 감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감아졌다라고 하면은 맨 이제 밑으로 갈수록 밑에 부분이 어때?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거든? 그래서 밑에 부분이 요 위에 놈보다 위쪽으로 겹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예를 들어서 수직거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녀석이 이 앞에 녀석보다 위쪽에서 포개지니까 물이 이렇게 침입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배관에 그 테이핑 작업을 할 때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면 안 되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려야 돼.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리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위쪽에 있는 녀석이 위쪽으로 포개지겠죠. 그래서 뭐 1, 2, 3, 4, 5번이다. 그러면 5번이 제일 겉에 올라와 있을 거고, 그 다음 4번, 그 다음 5번, 그 다음 4번, 그 다음 3번, 2번, 1번 순서대로 이렇게 포개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더라도 여기 안쪽으로 스며들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감아버리면 요 틈으로 물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요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거예요. 테이프 감기는 물, 먼지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 제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테이프가 있으면 굳이 보온 테이프 아니더라도 돼요. 그냥 전기 테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동그란 배관에다가 한번 감아 올려도 보고 한번 감아 내려도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쌤이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알겠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40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4번은 보시면 보온의 끝 단면은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온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를 한다. 당연한 소리고요. 자, 그러므로 40번에 틀린 것은 3번. 자, 다음 41번 보겠습니다. 배관 내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호 중 증기를 나타내는 것은, 증기 뭐예요? 스팀이죠. 답은 3번이네요. S. 그리고 1번은 A, 에어고 공기죠. 그 다음 2번은 G, 가스고 4번은 O, 오일입니다. 자, 그래서 41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로터리 밸브의 일종으로 원통 또는 원뿔에 구멍을 뚫고 축을 회전함에 따라 개폐하는 것으로 플러그 밸브라고도 하며 0에서 90도 사이에 임의의 각도로 회전함으로써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는 해서, 자, 요 42번 같은 경우는 62페이지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려드리면 제가 콕 밸브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콕 밸브라는 거는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밸브 손잡이가 90도 회전하면서 열리고 닫히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밸브는 콕 밸브죠. 그리고 이 단면을 이제 세워가지고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생겼고요. 이 원뿔 모양 사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탁 뚫어 놓은 거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요 원뿔이 90도 이렇게 회전함으로써 유체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요 구멍이 유체의 축 방향으로 돼 있을 때는 이제 유체가 통과하는 거고, 이 축 방향이 90도로 꺾여 있을 때는 닫히게 되는 밸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 콕 밸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3번. 열사용 기자재 검사 기준에 따라 수압시험을 할 때 강철제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0.43MPa를 초과 1.5MPa 이하인 보일러의 수압시험 압력은 해가지고 요런 문제 아주 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나왔던 문제인데 요 43번 같은 경우는 교재 57페이지에 나오는 표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쭉 나열해서 적어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외우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적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각자 교재 한 번씩들 보세요. 그래서 4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최고 사용 압력의 1.3배 해가지고 더하기 0.3MPa. 자, 다음 44번 문제. 표준 방열량을 가진 증기 방열기가 설치된 실내의 방열 부하가 2만 kcal/h일 때 방열 면적은 몇 미터 자승인가 해서, 자, 표준 방열량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난방부하 구하는 공식 Q는 스몰 q 곱하기 EDR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 Q가 난방부하 킬로칼로리 퍼 아워였고요. 스몰 q가 뭐야? 표준 방열량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라고 했죠. 온수일 경우 450, 증기일 경우 650. 그리고 EDR이라는 거는 표준 방열 면적 혹은 뭐 문제에서는 그냥 방열 면적이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면적 자승, 미터의 자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방열 면적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요 EDR을 구하라고 했고요. 주어진 게 난방부하가 2만 킬로칼로리가 주어졌으니까 자, 난방부하 Q가 2만 킬로칼로리 퍼 아워. 자, 1대 표준 방열량은 얼마입니까? 요게 증기 방열기니까 증기 650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ED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EDR을 구하게 되면 650이 내려가니까 EDR은 650분의 2만. 그래서 단위까지 제가 적어 드리자면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고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되니까 킬로칼로리 아워 사라져서 미터 자승은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방열량 또는 표준 방열량 미터 자승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답이 30.8 미터의 자승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므로 4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5번 신축 곡간이라고도 하며 말 다 했죠. 신축 곡간 다른 말로 루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뭐 마저 읽어보자면 신축 곡간이라고도 하며 고온고압용 증기관 등의 옥외 배관에 많이 쓰이는 신축 이음새는 당연히 루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도시기호 그려드리면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의 벨로즈형 뭐예요? 주름통. 그래서 요렇게 주름통으로 생겨가지고 이 주름통 사이에 배관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름에서 신축을 흡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슬리브형은 뭐야? 가운데 슬리브가 이렇게 들어가고 배관이 이렇게 삽입되는 형태. 그래서 이 공간에 의해서 신축을 흡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스위블형. 그래서 요거를 뭐 지웰 이음이라고도 했는데 요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엘보를 2개, 3개 이상 사용해서 그 나사부에서 신축을 흡수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이 이제 답인데 요걸 신축 곡간이라고도 하고 루프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메가 형태로 생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축 흡수율이 얘가 가장 좋다. 루프형이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45번의 답은 4번 루프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46번 방열기의 종류 중 관과 판으로 이루어지는 엘리먼트와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로 이루어지며 실내 벽면 아랫부분의 나비 나무 부분을 따라서 부착하여 방열하는 형식은 해가지고 뭐 설명이 긴데요. 일단 답은 4번입니다. 베이스 보드 히터. 그래서 이 베이스보드 히터라는 게 뭐냐면 이 베이스보드라는 게 뜻이 보시면은 굽돌이 널이라고 돼 있어요. 굽돌이 널. 근데 저도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요 밑에 보니까 다른 해설이 있더라고요. 이 벽 밑에 대는 널빤지. 요런 뜻이 있어요. 베이스보드라는 게. 그래서 이 베이스보드 히터라는 게 엄밀히 사전적인 의미를 적어드리면 벽 하부에 걸레바지 있죠. 걸레바지 부분에 설치하는 대류 방열기를 베이스보드 히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걸레바지를 뭐라고 적은 거예요? 나비, 나무 부분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벽면 아랫부분의 나비, 나무 부분을 따라서 부착하여 방열하는 형식은 요 녀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6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7번 보일러 배관 중에 신축 이음을 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예요? 2번이죠. 열팽창에 의한 관의 파열을 막기 위해서 그 열에 의한 신축을 흡수하는 게 신축 이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7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48번 증기 보일러에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안전 밸브를 부착해야 하는데 전열 면적이 몇 미터 자승 이하면 안전 밸브를 1개 이상 부착해도 되는가?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48번 같은 경우는 교재 151페이지 한 번씩들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증기 보일러의 경우의 그
기준하고 관류 보일러일 경우에 기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기 보일러도 한번 읽어보시고 관류 보일러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4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기 보일러에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부착해야 하지만 전열 면적이 50m 자승 이하면 1개를 부착해도 됩니다. 그래서 48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9번 가동 중인 보일러의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동 중일 때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보일러 수가 항시 일정 수위, 상용 수위가 되도록 한다. 당연한 소리죠.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일러 부하에 응해서 연소율을 가감한다. 그래서 뭐 부하가 올라가면은 뭐 연소율을 증가시킨다든가 부하가 좀 줄어들면은 또 그대로 운전하면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연소율을 조금 감소시킨다든가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가감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연소량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먼저 연료량을 증가시키고 난 후에 통풍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틀렸어요. 반대로 연소량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통풍량을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난 후에 연료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4번은 맞는 거예요. 보일러 수의 농축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블로우 다운을 실시한다. 블로우 다운이 뭡니까? 보일러 내부에 물을 분출하는 작업이죠. 왜 분출하는데? 보일러 내부의 이물질도 제거하고 pH 농도도 조절해주기 위해서 분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49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문제 배관의 나사 이음과 비교한 용접이음의 특징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용접이음 뭐예요? 용접이음새가 이렇게 있으면 용접이음새의 직경이 같은 배관을 이렇게 두고 맞대기 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대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용접이음이라고 하는 거고 나사이음은 어때요? 이렇게 나사이음새가 있다면 배관에 나사를 내가지고 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쪼여가지고 조립하는 형태죠. 요 녀석이 나사이음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용접이음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1번에 나사 이음부와 같이 관의 두께에 불균일한 부분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용접이음은 어때요? 이 엘보, 용접용 엘보의 직경과 배관의 직경이 어때? 균일하죠. 균일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관의 두께에 불균일한 부분이 없죠.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돌기부가 없어 배관상의 공간 효율이 좋다. 1번하고 같은 말이죠. 직경에 변화가 없잖아요. 용접이음은. 근데 나사이음은 어때요? 이렇게 돌기부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온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1, 2번에 설명은 맞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이음부의 강도가 적고 누수의 우려가 크다라고 돼 있는데 용접이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용접이음 자체가 강도가 크고 누수의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죠. 이음부의 강도가 크고 누수의 우려가 적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 참고적으로 4번에 보면 변형과 수축, 잔류, 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용접은 어때요? 고온의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에 의한 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죠. 자, 그러므로 50번에 틀린 것은 3번. 자, 그 다음 51번 온수 순환 방법에서 순환이 빠르고 균일하게 급탕할 수 있는 방법은 했습니다. 그래서 온수 순환 방법 크게 나누면 뭐예요? 강제 순환식과 중력 순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효율이 좋은 게 뭔데? 강제 순환식이 된단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보면 온수 순환 방법에서 순환이 빠르고 균일한 급탕을 할 수 있다. 뭐예요? 강제 순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뭐 1, 2번 당연히 틀렸죠. 중력 환수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3번은 보시면 건식 순환식이라고 돼 있는데 건식 순환식이라는 것 자체는 없고요. 건식 환수 방식은 있는데 건식 환수, 습식 환수는 어때요? 순환 방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얘들은 뭐야? 환수 방식인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 방법 중에 빠르고 균일한 급탕을 할 수 있는 거는 강제 순환식. 51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2번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의 열 에너지를 변화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로 만든 것은 이건 뭐 문제의 답이 있네요. 태양의 열 에너지를 변환시킨다. 뭐예요? 태양열 설비. 그래서 52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53번
보일러 점화 조작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에 보시면 연소실의 온도가 높으면 연료의 확산이 불량해져 착화가 잘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연소실의 온도가 높으면 완전 연소하기가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의 확산이 양호해져 착화가 잘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53번에 틀린 것은 1번이고 나머진 맞으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가동 시 맥동 연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풀기 전에 일단 맥동 연소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판서를 해뒀습니다. 보시면은 맥동 연소라는 걸 다른 말로 2차 연소라고도 하고요. 한번 보면은 연도 등에 가스가 체류하는 에어 포켓이 있을 경우 주로 발생하며 이제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 자, 이때 연소 시 미연소된 가스가 불규칙적인 연소를 하며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통 내부에서 그 미연소분 없이 연소해주면 참 좋겠는데 연소를 하다 보니까 미연소분이 남은 거예요. 요런 미연소분이 불규칙적으로 연소하다 보니까 이 연소하다 보면은 뻥뻥뻥뻥 터지는가, 뻥뻥뻥뻥 터지든가, 혹은 연료 중에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연도 이런 걸 때리면서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라고 해가지고 맥동, 소리가 난다, 맥동 연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연소분이 연소한다라고 해서 2차 연소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맥동 연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죠. 자, 1번 연료 속에 함유된 수분이나 공기를 제거한다. 그렇죠. 연료 중에 수분이나 공기가 많을수록 맥동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2차 연소를 촉진시킨다 라고 돼 있는데 맥동 연소가 다른 말로 뭐야? 2차 연소거든. 그럼 2차 연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지해야 되죠. 그러므로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 3번에 무리한 연소를 하지 않는다. 무리하게 연소하면 당연히 소리가 날 겁니다. 3번도 맞고, 그 다음 4번에 연소량의 급격한 변동을 피한다. 이 같은 말이죠. 무리한 연소 하지 않는다랑. 그래서 1, 3, 4번은 맞는 거고 54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5번 문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자, 55번 문제. 이 녀석은 교재 240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원장은 1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5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56번. 연료, 중류, 배관에서 연료 저장 탱크와 버너 사이에 설치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일러가 있다. 보일러에는 이렇게 버너라는 게 설치가 되죠. 그리고 여기 연료 탱크가 설치가 됩니다. 오일. 이 오일을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데 요 연료 탱크와 보일러 사이에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 2, 3번은 맞습니다. 오일 펌프, 이송해주는 펌프 있어야 되고 여과기, 이물질 제거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중류 가열기, 중류기 때문에 중류 가열기, 예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맞고 4번에 축열기라고 돼 있는데 축열기라는 거는 열을 축적하는 장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증기가 이제 방열기 쪽으로 가는데 부하가 낮기 때문에 모두 보내기엔 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증기를 일부 축열기 쪽으로 돌렸다가 부하가 좀 커지면 다시 재사용한다든가 요런 이제 열을 축적하는 장치인데 축열기 같은 경우는 우측에 해설해 보면 나오죠. 변압식과 정압식이 있고 변압식은 보일러 출구 증기 측에 설치하고요. 정압식은 보일러 입구 급수 측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축열기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 설치되지 않더라. 자, 그러므로 56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7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 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 내용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효율관리 기자재 광고업자예요. 그래서 광고 매체를 통할 뿐이지 이 사람이 기재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제조, 수입, 판매업자입니다. 자, 그래서 57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 사업 주관자의 시설 규모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자, 58번 문제. 이거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244페이지 꼭 한 번씩들 보시고 넘어오세요. 그래서 민간사업 주관자의 시설 규모는 2번 연간 5,000 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8번의 답은 2번. 자, 그다음 59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효율관리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자 59번 같은 경우 교재 248페이지 나오고요. 해설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효율관리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범용 선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0번 효율관리 기자재 운영 규정에 따라 가정용 가스 보일러에서 시험 성적서 기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서 이거는 우측에 해설 참고해 주세요. 기재 사항 같은 경우는 난방 열 효율, 그 다음에 가스 소비량, 대기 전력 요 세 가지는 표시가 돼야 되고 포함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번에 틀린 것은 3번.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나를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